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요즘 중국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근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은 동양의 병부 반식민지 반공군 조직 모델로서가 아니라 실패의 국가 역사 이렇게 우리가 상징. 하지만 중국 대륙은 그렇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한 1,000만 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 화교들은 동남아시아의 거의 한 70%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일본, 조선, 대만 쪽에도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선 화교들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구를 예를 드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 성모당, 샬트르 수녀원을 비롯해서 계산학교의 교무실로 사용됐던 건물들 대부분이 화교들 건축정보회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물업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아는 조선 가마솥이라고 우리가 저도 촌뜰치면서 영물 끓이고 해서 그렇게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그 시장들도 거의 한 70%를 화교들이 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단 포목 상점 김명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대구의 주단 포목 상점을 장악한 것도 물론 일본인 도매 상점도 있었지만 개수 부분이나 그리고 판매 부분에서 훨씬 더 화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주단품목 상점의 개수로 보면 한 20%, 총 판매액 부분 한 30%를 화교 주단품목 상점이 장악하고 있다. 의식주 부분에서 이 의 부분을 그 정도로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 그리고 중화요리점 비롯해서 음식 문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화교들이 여러 분야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을 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 사회경제활동을 보면 수치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사람들의 조직, 제도, 그 화교들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 중화상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고 대구 중화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상해라는 것은 이 중국 근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서 신정 시기에 유럽과 일본의 상업 회의소를 모델로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조직된 이 상해는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해 연구는 구미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관련 연구는 상공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중재하는 역할,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동업 조직과의 관련성, 지역사회 및 지역 정부 간의 관계,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등이 많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학계는 조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상해의 역할을 공공 영역의 틀 속에서 포함시켜서 그 역할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일본의 학계에서는 상해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는 조선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이제 처음에는 한성 화상총회로 출발하다가 상해법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경성중화상해, 중화총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인천 중화상해, 그리고 원산, 부산, 진남포, 그리고 평양, 신의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 중화상해는 1928년에 5월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오늘 20년대를 발표하신 문학과 그다음에 이 경제 분야인데 20년대는 조선 화교의 경제 활동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구 중화상해를 대구 화상공회라는 것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다음 30년 3월 달에 장제선 남경 국민정부 시절에 중화상해로 이제 재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화상해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조직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동로에 가면 대구 화교협회가 있고, 화교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건물 안에 이 편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편액 있는 것들을 다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 논문 하나는 뭐로 하냐면 이제 화교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그 편액들을 다 번역을 해서 그리고 중국의 당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를 이제 이번에 아마 발표가 이제 대구 경북 연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해 연구인데 이 본회 성립 건축 및 연관 일람표라는 이 있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국 10년 대구 화상 동향회로 성립했다. 그때 기부금은 있었지만 실제 확실한 조직 프로그램은 없었다.
상인들이죠. 교상의 장사가 날로 번성하여 일체의 사모가 이전에 비해 번잡했기 때문에 민국 16년 공점홍, 장년방, 강의관, 양심제 등 군의 발기로 동양회를 대구 화산공회로 개조하려 했다. 원래 예금이 있었고 당시 강의관군이 매입한 남산 밑에 600원 하는 200평의 부지가 있었다. 동시에 이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청 보면 동시에 또한 조선인의 부지 1천여 평을 매입하여 공회에 공동의지를 상했다. 그리고 묘지도 2천여 평이 있었다는 거죠. 집가는 480원이었다. 더욱이 일일이 열거하는 잔금이 있어 공회에 넘겨주어 접수 정리, 원래의 부족분을 메우려 했다. 집회와 업무의 장소는 적당한 부지, 공회 회관을 건축하고 이것이 이 구 종로 호텔, 통일교회하고 인접해 있는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선 할인이 필요 금액이 막대하였다. 처음에는 건축비로 사용할 예비금이 없었다. 그래서 기부와 모금의 두 가지 방법을 발기한 결과 성적이 매우 좋았다. 각 가정도 발기하여 어려운 일을 열심히 다해 맞는 책임을 불사하지 않았다. 오늘날 쳐다보기 힘든 훌륭한 모습이다. 당시 조직의 대강 및 정립된 회장과 정리해 놓은 장부가 있어 영구히 보존하려 한다. 지금 본회 성립에 선후 기부금 및 외지 모금액의 근거 장부의 해결을 실시하여 일체 경비 잔액을 확인했다. 모든 내용은 왼쪽에 적어둔다. 이렇게 그 편에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처음에는 그 화산 동양에 대부분 산동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산동 동양에는 다름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를 보시면 물론 일본인 인구나 조선인 인구에 비하면 훨씬 적죠. 1921년에 823명이던 것이 1930년에 되면 대구 경북에 그래도 2384명으로 전국에서도 화교 인구가 꽤 많은 축이다. 부산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가 화교들의 여러 가지 문을 보면 대구가 조선시대 3대 시장이었고 이쪽 지역에 부자들이 많다. 토목을 판매할 수요가 아주 풍성하다, 풍부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제 돈이 되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착을 하는 것이 1905년입니다. 오늘 우리 최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인들이 저기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경부철도를 부설하면서 그때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화교들도 대량으로 밀려들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구 화산공회에서 대구 중화상해로 이제 개조가 되는데요. 대만에 있는 그 중화민국의 공사관들의 당한 공신문서들이 대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구 화산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정과 대구 중화상해 개조 후 제1차 선거 직원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928년에 화산공회로 설립되었을 때와 그리고 30년 3월 달에 개조되었을 때의 그 장정의 차이가 조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대구 화산공회 장정이 총 10개장 40조로 되어 때문에 4개조가 더 많고 제1장 총칙 제2조의 설립의 목적을 본회는 대중의 감정을 연합하고 공상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공상업 공공의 복리를 정진하는 것을 종지로 한다. 대구 화산공회가 설립 취지를 본회는 대중의 감정을 연합하고 상업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조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화산공회 장정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부 지역만을 한정한 데 반해서 중화상해 장정은 조선 경상북도 전도로 국한한다. 그래서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자격도 화산공회 장정은 중화민국의 남자로 관할 내 소재 회사의 본점 혹은 지점의 직원 대표자, 학업의 대표자, 상공업 독립경영자였지만 상해 장정은 2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그 대상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중화민국 공상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상회에서 보내주는 이직인이 있습니다.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화상해의 주석 회장은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1회 주석인데요. 이 산동성 전부 산동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무핑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지금 연태 근처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하이 이쪽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들을 보시면 이 덕치화라든지 뭐 공치태라든지 덕숙련회 이거는 전부 다 주담포모 상점이에요. 규모가 꽤 큰 연간 매상액이 거의 한 4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흥호라는 게 이게 이 모문검이라는 사람, 이 쌍흥호가 이 계산성당을 지은 사람들이죠. 건축 청구 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뭐 기부를 받기도 했지만 그 상점에 영업세 같은 것들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화상해는 중화민국의 말단의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일전쟁 시기가 되면 이 대구 정화상의 활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937년 12월 달에 되면 일본군이 점령한 이 북경 중화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친일 괴뢰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8년에는 이제 남경에 임신정부가 설립되고 그것을 합친 것이 1940년 3월 달에 남경 국민정부가 설립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교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징의 국민정부 인민이 되는 것이죠. 왕징의 남경 국민정부의 시민으로서 여기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부분 조선 총독부의 여러 가지 지시나 그리고 행정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친일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산 영사관은 경상도 전라도를 관할했고요. 이들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은 광역이었기 때문에 화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정화상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정화상이가 1943년 10월 부산 영사관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는데요. 경상북도 화교는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조선을 퇴거한 자는 총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9명은 화교 등기증을 본회에 제출하기 위해 왔다. 나머지 14명은 퇴선 때부터 지금까지 본회에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떠난 후에 비로소 퇴선 사실을 조사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타도 이주자가 있지만 상세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사정으로 화교 등기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퇴선자 명단은 별지에 열거하니 기관이 그 등기에 말소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영사관의 여러 가지 그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선의 각 중화상에는 남경 국민정부 및 조선 총독부의 각종 등지 집회와 각종 모금에 화교를 동원하는 주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 중화상에는 1944년 전주 중화상에 순천 중화상에 광주 중화상에 함께 2,000원을 본국 국방을 위한 비행기 헌금 2,000원을 기부하여 부산 영사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행정원은 2,000원의 기부금을 접수하고 재정부에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다. 일본의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남경의 남경 국민정부의 군대, 중화상해의 연합회로 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많이 헌납을 했습니다. 비행기 헌납을 할 때도 화교들이 전국에 있는 중화상해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그 연합단체의 명의로 해서 그 기부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친일적인 활동들만 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의 비밀 자료에 의하면 중화상해의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좋은 군사 정보들을 하는 것을 발각을 해서 3명이 체포가 돼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고문 끝에 한 명은 그 해방 이후에 풀려났지만 바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것이 화교들 자료에도 나오고 조선 총독부 자료도 나옵니다. 이 중국 사람 그 당시 화교들이 물론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통치에 대한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국민정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늘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직접 당개석 국민당 정부를 위해서 경기 헌납뿐만 아니고 직접 그래서 어떤 쪽에 이야기하면 일본군이 훨씬 100만 명을 투입을 한 것도 있지만 완전하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전을 했는데 그 이유 하나가 화교들입니다. 화교들이 엄청난 돈을 성금을 해줬고 직접 그 몸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것에 의해서 졌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자기가 왜 일본에 졌는지 자기는 노그려 죽겠다. 이 들어가 보니까 역시 화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 것 같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우리들이 이 근대 시기에 있어서의 이 화교의 역할, 또 지역사회, 대구 사회를 보더라도 인원은 별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일제시기 때문에 일본, 조선인 여기만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러면 전체 역사상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